자, 이번 시간 이어서 그래프 해석 뭐 해석할 게 있나 여기? 여기 뭐 해석할 게 있어? 예, 그냥 뭐 많고 적고 면적이 넓어지면 혈압이 낮아지고 뭐 보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자, 모세혈관이 동맥과 정맥을 이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한쪽은 동맥과 맞닿아 있을 거고 한쪽은 정맥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혈관이 하는 일은 각각의 세포들에게 양분과 산소를 주는 일입니다. 그죠? 양분과 산소를 주는 일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혈관이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지. 모세혈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그쵸? 그래서 피가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모세혈관 안에 있는 양분과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몇십 쪽의 세포에 필요한 요구량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죠?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혈관이 많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 들어오면 제일 좋잖아. 그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그치, 심장이 힘들죠. 이게 우리 몸에 세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혈관의 수가 세포 수만큼은 돼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필요하고 그 혈관에 피를 채우려면 혈액량도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분지가 많은 혈관에 피를 보내주려면 심장에서 내뿜는 압이 커져야 됩니다. 즉 심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돼요. 그럼 심장이 훨씬 더 커지면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동맥 시스템이 다시 필요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압을 버틸 수 없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죽을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 어마어마한 압이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모세혈관은 한 층으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구멍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동맥 쪽에서 이렇게 심장이 펌핑을 하면은 압이 쫙 생기면서 요 압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심장이 뛰면 물이 나와. 여러분을 세포라고 치면 여러분이 세포야. 여러분 위에 모세혈관이 흘러. 이렇게 모세혈관이 흘러. 쫙 흘러. 내가 심장이야. 내가 심장이 빵 뛰면 위에서 물이 쫙 쏟아져. 빵 뛰면 물이 쫙 쏟아지는 이와 같은 구조죠. 그러면 그 물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물이 흐르는 거야. 여러분이 세포라고 치면 심장이 뛸 때마다 여러분은 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물로 샤워하는 거야. 샤워 쫙 하는 거죠. 그 샤워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세포막 표면으로 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물이 흐르니까 여기서 확산으로 일단 많고 적은 거, 노폐물 같은 거 바깥으로 보내고 여기서 필요한 거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기체 교환 같은 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능동수송 채널 같은 걸 통해서 필요한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세포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어떤 노폐물의 요구량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냐면 확산이니까요. 얘가 산소가 많이 부족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갈 거고 산소가 많이 있으면 확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갈 거고 노폐물이 많으면 나오는 양이 많겠죠. 근데 나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씻겨 내려가고 또 다른 애가 나오기 때문에 노폐물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심장이 뛸 때마다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피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그치? 그러면 계속 빠지기만 하면 빠지는 양만큼 피를 계속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이런 시스템, 그러면 빠지는 양만큼 내 몸이 계속 붓는 거죠. 여러분들 안 붓는 거 보니까 이걸 알뜰하게 수거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리는 시스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건 심장으로 알겠는데 들어가는 건 누가 하냐 그럼. 이게 궁금했어 옛날부터. 나오는 건 쉬워 심장이 뛰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럼 들어가는데 혹시 능동수송으로? 그러면 에너지 인건비 안 나오죠. 엄청난 양을 계속 능동수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냐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농도가 존재를 합니다. 농도가 있는 모든 물은 기억납니까 이거? 예, CIT, 삼투압이 발생을 합니다. 즉 삼투압이 발생하면 삼투현상 때문에 주위에 있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삼투압과 혈압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요게 동맥 쪽 모세혈관이고 동맥 쪽 요게 정맥 쪽 모세혈관입니다.
동맥 쪽은 심장이 펌핑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우리 몸의 삼투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삼투압은 우리 몸 어디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맥 쪽 모세혈관은 혈압이 더 커. 즉 혈압이 크다는 얘기는 이걸 밀어내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야. 당기는 힘보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 혈관 바깥으로 혈액이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 이 차이만큼 뭐야? 바깥으로 물이 나오는 거야. 양분과 산소가 가득한 물을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게 모세혈관이 쭉 진행되면서 압이 쭉쭉쭉쭉 떨어지겠죠. 압을 여기서 많이 썼으니까 힘이 쭉쭉 빠져.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삼투압보다 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선 나오고 이쪽에선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되겠죠? 근데 여기 딱 봐도 이쪽의 면적이 이쪽보다 크죠?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계속 피가 모자르고 남는 피의 액체 성분들이 계속 여기 차면 계속 부어야 되는데 이 양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4리터 부피만큼 계속 이렇게 눈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요거를 수거해가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림프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줍니다. 림프관도 이 안에 물질이 녹아있을 거니까 삼투압이 있을 거고 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삼투압 때문에. 근데 림프관은 심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삼투압으로 여기 남아있는 물을 여분의 물을 끌어들이게 되고 림프관을 쭉 따라서 림프관은 결국 쇄골 밑에 있는 정맥과 합쳐지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이 물을 림프관이 수거해서 림프액의 형태로 가지고 쭉 돌다가 결국 혈액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은 나오는 양과 들어가는 양이 균형을 맞춰주게 되죠. 이와 같은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알면 자 봐. 우리 몸에서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간에서 만드는 몇몇 가지 단백질들이 이 혈액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안 좋아.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많이 못 만들었어. 그러면 삼투압이 떨어져. 삼투압이 떨어지겠죠. 못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림프관이 빨아들여도 남아. 그럼 어떻게 돼? 부어.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부어. 간단하죠? 간이 안 좋으면 부어. 또 굶으면 부어. 굶으면 왜 붓지? 예, 콰시오르코르 같은 애들 딱 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죠? 그게 다 물인데 부어. 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양분이고 뭐고 혈관 안을 이루는 삼투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요 농도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값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여분만큼 계속 세포 사이에게 축적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골격 구조나 이런 것들 뼈만 남고 물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에서만 늘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배 부위인 거고. 근데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늘로 푹 찌르면 물이 팍 터지면서 배가 쏙 들어갈 것 같나? 그럴 리가 없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액이니까 세포 이렇게 있고 여기 결합 조직이 있고 또 세포 있기 때문에 터트리면 요 근처에 있는 액만 나오지 이게 전체가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럼 죽어요. 예.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붓는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혈압이 올라가면 어때? 혈압이 올라가면 이렇게. 또 똑같죠? 그러니까 붓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뭐 하나 알면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재밌죠, 뭐. 그리고 이 림프관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짠, 보이십니까? 이게 상피증이라고 불리는 건데 상피증. 이게 뭐냐면은 상이 코끼리 상자야. 코끼리 다리같이 변한다. 상피. 이게 왜 생겼냐면 원인을 찾아봤더니 림프관에 기생충이 사네? 근데 기생충이 림프관을 막았어. 그래서 물이 빨려도 흘러가질 않아. 즉 빨리질 않아 물이. 그러니까 림프관이 여기서 혈액을 수거해가는, 혈액은 아니죠. 세포 사이액이니까, 세포 사이에 있으니까 세포 사이액을 수거해가는 기능이 마비되면 세포 사이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렇게 됩니다. 저걸 치료하는 방법은
기생충 약을 먹어서 기생충이 죽으면 다시 물이 빨려 들어가고 원시 되겠죠. 이런 걸 보면 아 림프관도 열일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 보시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구조를 보면은 여기 근육에 이렇게 껴있어요. 근육에.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 얘를 쥐어 짜주면서 여기가 짜지면 앞으로 한 칸씩 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림프관은 판막 있을까요? 없을까요? 림프관. 판막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생각을 해보면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갈 수가 없지. 얘도 힘을 줄 데가 없잖아. 얘도 어떻게 가는 거야? 근육으로 쥐어 짜주면 그 수축하는 힘을 가지고 한 칸씩 전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막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혈관을 볼 때 동맥과 정맥은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수축과 이완이 가능합니다. 물론 평활근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의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근육이 있으면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데 모세혈관은 내피하고 결합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자체가 수축 이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모세혈관 전에 바로 직전에 괄약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동맥이고 모세혈관으로 이어지는 이 밸브가 있어. 다. 각 모세혈관. 엄청나죠, 우리 몸. 엄청나. 그래서 요 혈관을 여기에 근육이 있어서 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이걸 배웠어. 추울 때. 어떻게 한다고?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을 차단한다. 어떻게 차단해? 모세혈관이 자체적으로는 수축이 안 되니까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밸브를 잠그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엄청나지. 혈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거기에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몸이 세포 하나를 개체라고 치면 우리는 70조로 이루어진 거대 공동체야. 여기에 물류 라인들이 있는 거죠. 그 라인의 밸브를 기가 막히게 중앙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중앙 처리에서 어디 막히지 않았나, 어디 뭐 문제가 없나, 이거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 부위가 부족하면 물류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도시공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류를 연구하고 있어. 사람의 혈액 시스템과 림프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이 거대한 세포를 원활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이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신기하죠. 그죠? 여러 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얻어 걸리는 거지. 생체 모방도 뭐 누군가 생물 좋아하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볼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요새는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어떤 상황에서 열리고 어떤 상황에서 닫힐지는 프린트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대략적인 예시 몇 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 좀 봅시다. 혈액. 자, 혈액에 액체 성분이 있고 고형 성분이 있어요. 고형 성분은 혈액의 고형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혈구라고 부릅니다.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부르죠. 우리 혈구는 잘하니까 혈구부터 먼저 갈게요. 혈구 뭐 있습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혈소판 먼저 쓸게요.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있고, 적혈구가 하는 일은 기체 운반이죠. 산소만 운반하는 건 아니고 CO2도 운반하는데,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호흡 배울 때 또 기깔나게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만큼. 그리고 적혈구의 기체 운반은 정확하게 적혈구 내부에 있는 누가 담당합니까? 헤모글로빈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산소 몇 개를 운반할 수 있는지 혹시 압니까?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있는 철 이온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철의 색깔인 적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적혈구죠. 얘가 만약에 청색을 띄었으면 청혈구였겠지. 그죠? 그리고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이 세포인가 싶겠지만 소시적에는 있었지. 소시적에는 있었어.
미성숙 적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성숙하면 핵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핵을 빼버리고 헤모글로빈으로 채웁니다. 그 공간도 아깝다 이거야. 너는 운반에 특화됐으니까 운반에 관련되지 않은 거 다 빼. 그래서 세포소기관도 거의 없어요. 예, 세포소기관, 핵도 없는데 뭐 세포소기관 있겠습니까? 예, 미토콘드리아도 거의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그럼 얘 에너지 어떻게 얻어? 얘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적혈구는. 생각해보면 산소를 운반하는 애가 산소호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무산소호흡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필요가 없어요. 버리고 그 자리를 다 헤모글로빈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부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거의 극히 얼마 일어나지 않아서 무산소호흡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겠죠. 그죠? 독특한 아이죠, 적혈구.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갈게요. 적혈구의 양은 이걸로 조정합니다. EPO 호르몬인데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부릅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신기한 호르몬이죠. 신기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게 언제 분비가 되냐면 산소가 저 정도일 때. 산소가 생각보다 적네? 그럼 적혈구를 늘려야지. 이런 느낌일 때 분비를 합니다. 분비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산소가 희박한 데 사는 아이들은 EPO가 많아요. 그래서 적혈구의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뭐 페루나 이런 고산지대에 사는 아이들 보면은 우리의 적혈구가 보통 450만에서 550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고산지대에 사는 아이들은 700만 개가 넘어가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고산지대로 전지훈련 가죠. 고산지대로 전지훈련 가면 축구선수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 고산지대로 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이 자극이 많이 받아서 EPO가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한 2달 정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 몸에 있는 적혈구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평지로 내려와서 뛰면 한 5분, 10분 정도는 좀 더 원활하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적혈구 수치를 갖게 되죠. 이걸 했더니 굳이 우리가 고산지대 가야 될까? 그냥 EPO를 주사하면 안 되나? 그래서 EPO 도핑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도핑약으로 지정 안 될 때는 이걸 그냥 주사약으로 맞았어요. 그럼 적혈구 수치가 700만 개, 800만 개까지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거를 도핑으로 지정했죠, 요새는. 그랬더니 또 어떤 나라에서, 머리 좋은 나라에서는 그러면 EPO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를 건드리면 되겠네? 그래서 전사인자를 또 건드려가지고 어디까지가 도핑이냐 그럼.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특히 러시아, 이거 방송에 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불곰국에서, 불곰 형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도핑이 기가 막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전기 자극을 줘서,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뇌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을 건드리게 하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핑이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머리에 막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으면은 갑자기 호르몬이 막, 남성 호르몬 같은 게 막 나와. 헬멧 벗으면 흔적이 없어. 맞은 흔적이 없어. 뭐 이런 거. 아니면 근육을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자극해. 전기로. 그래서 근육량을 키워. 자극을 줘서. 이게 도핑이냐? 모릅니다.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기술이 너무 발전한다. 지금은 그리고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서 특정한 호르몬이나 특정한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도핑인지 몰라. 제 생각에는 몇 년 지나면 그냥 다 풀 것 같아요. 사이보그 아니면 다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냥 맘대로 해, 맘대로. 괴물 대전 해갖고 막 붙는 거죠, 이제. 그냥 과학 기술로 붙는 거야, 사람이 아니고 막. 니네 나라가 우수하냐, 우리나라가 우수하냐, 막 이런 걸로 붙는 거죠. 근육 막 이만한 사람들끼리 와갖고 막 점프 2m씩 뛰고 막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농구 코트가 더 올라가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여담이었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백혈구는 면역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의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보니까 호산성, 산성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호가 좋아하는 호자니까 호산성, 산이 있으면 산만 좋아하나? 염기도 좋아하겠지. 호염기, 호중성, 호염기성 아니고 그냥 호염기성. 호중성,
이런 애도 있어.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그 pH를 바꿔가면서 봤더니 활성이나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서 이름 붙여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능을 보니까 기능도 좀 달라. 주특기가 다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때려잡는 건 같은데 주특기가 좀 달라. 얘는 기생충이 들어오면 주로 출동하는 아이입니다. 기생충. 우리 뭐 육해공군 같은 느낌이랄까? 주특기가 좀 다르죠. 외부에서 들어온 저거 때리긴 때리는데 주특기가 좀 다른 거. 호염기성은 요거 알러지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호중성은 그냥 식균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림프구? 비림프구, T림프구. 요게 이제 특이적 면역에 깊이 있게 관여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요거 면역 할 때 설명드릴게요. 면역을 배워야 좀 잘 알 수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단핵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활성화되면 대식세포가 됩니다. 대식세포는 결국 식균작용을 하죠. 근데 구조적으로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5가지를 배우긴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은 면역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거 볼게요. 혈액응고. 우리 몸은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율배반적으로 2가지를 해야 돼. 혈액을 응고시켜야 되기도 하고 응고시키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몸 내부를 도는 피가 응고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응고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근데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응고시켜야 돼. 요 밸런스가 깨지면 혈전이 생겨서 죽거나 피가 안 멈춰서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우리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데 얘도 핵이 없어요. 얘는 핵이 있고 핵이 없어. 그래서 참 핵이 있고 없고 때문에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을 쓰면 얘만 염색됩니다. 핵이 없으니까 염색이 안 되겠죠, 당연히. 혈소판은 세포라고 보기 어려운 좀 작은 조각 같은 건데 이 안에 혈액 응고와 관여된 효소들을 잔뜩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겁니다. 근데 얘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우리가 상처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찢어져서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혈소판은 보통 때는 뭐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얘가 바깥 세상을 보면 활성화됩니다.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우리 원래 혈액은 누구하고만 맞닿아 있냐면 내 피하고만 맞닿아 있어요. 그쵸? 그 바깥에 있는 아이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데 요 결합 조직 바깥에 콜라겐 조직들이 있죠. 우리 피부, 그러니까 콜라겐 조직이니까. 근데 혈소판이 콜라겐 조직하고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찢어졌을 때, 파괴됐을 때. 그러니까 혈소판들이 콜라겐 조직하고 만나면 콜라겐이 달라붙으면서 혈소판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다는 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터지면서 안에 있는 효소가 나오게 되고 그게 또 다른 혈소판들을 연쇄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혈소판이 공기에 노출되면 활성화돼서 터집니다. 이 2가지 기작으로 혈소판이 바깥 세상 보면 와 신난다 뻥 이렇게 터지는 거야. 뻥 터지면은 혈소판 안에 있는 효소들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궁금하실까봐 이런 연쇄작용을 통해서 활성화됩니다. 쫙 활성화돼요. 여기 이제 뭐 얘가 뭐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뭐를 활성화시키고 얘는 뭐 어떻게 활성화 쭉쭉쭉 일어나는 거죠. 이 각각의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혈우병입니다. 이 혈우병이야. 그러니까 혈우병이 피가 안 멈추는 병이지만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지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혈우병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죠. 디테일하게 가면 그렇습니다. 쭉 흘러서 최종적으로 혈소판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옛날에 요거 몇 단계는 외웠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그 정도를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혈소판의 활성화가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키더라. 프로자가 붙은 거 보니까 이거 불활성화 상태란 얘기죠. 전구체. 그리고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그럼 뭐가 활성화돼? 효소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칼슘이 필요합니다. 근데 혈액응고 과정 보시면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칼슘이 부족하면 또 피가 응고가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활성화되면 트롬빈이 뭐 하는 거냐면 피브리노겐, GEN이니까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수용성 실이에요. 물에 녹아 안 보여. 근데 트롬빈이 얘를 잘라주면
불용성이 되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즉 활성화되면 여기서 보면 활성화되면 여기서 스파이더맨 같은 실이 나오는 거야. 거미줄같이 쫙 나와. 근데 얘가 끈적끈적해. 지나가는 애들 다 잡혀서 이렇게 덩어리지는 거죠. 이게 뭐야? 딱지야. 이걸로 찢어진 혈관을 껌처럼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피가 안 셀 거니까. 그쵸? 이렇게 막는 거야. 근데 동맥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압이 높기 때문에 막히면 그냥 뻥 뚫어버리죠. 시원하게 뻥뻥 뚫리죠. 그냥. 막으면 뚫리고 막으면 뚫려. 동맥은 못 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찍어 눌러줘야 되죠. 동맥은. 근데 이런 데는 뭐 그냥 놔둔 시간 지나면 다 피 안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봐봐. 우리 피부가 있고 혈관이 있고 여기 째졌어요. 여기 째졌어. 그럼 여기를 일단 막아.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요 주변에 이제 피부 밑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세포들이 여기를 쫙 메꿔주면 이제 원래 완성된 피부가 되는데 좀 많이 찢어지면 분열 속도가 세포보다 콜라겐은 분열이 아니지. 얘는 물질 합성이니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콜라겐으로 이걸 빨리 메꿔. 그래야 찢어진 게 메꿔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같은 걸 차단할 수 있지. 근데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만큼 자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자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세포 분열할 때. 그러면 원래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되고 이걸 우리는 흉터라고 부르죠. 흉이 되는 거지 이게. 알았어 이거를. 아 이렇게 해서 흉터가 생기네? 그래서 요새는 흉터를 안 생기게 하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를 해? 메디폼이 이거 개발한 거 아닙니까? 메디폼이 뭐 하겠다고? 딱지하고 콜라겐의 합성을 막아. 그래서 붙여놔. 그러면 요 딱지가 안 생기게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대한 어떤 항균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요 콜라겐 합성을 조금 늦춰놓으면 요 밑에 피부 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 그럼 얘가 메꿔지고 콜라겐으로 메꿔지면 상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딱지가 생기면 흉이 지니까 딱지를 안 생기게 하죠. 그러면서 딱지가 안 생겼는데 호건이 노출되면 감염되니까 붙여놓으면서 거기에 항균 물질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요새는 상처가 좀 커서 흉질 것 같으면 다 메디폼 붙여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상처에. 다 이게 맞물리는 거지 다. 먹고 사는데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보시면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혈액 응고가 안 일어나게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혈소판이 이제 바깥 세상을 보면 흥분해서 터지는 거죠. 근데 흥분하지 않았을 때는 이 과정을 멈춰줘야 돼. 혹시라도 활성화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그 피 덩어리들이 혈관을 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게 이제 뇌나 어디 심장이나 이런 데를 막으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물질을 만드는데 간에서 만듭니다. 헤파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헤파린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 전 단계가 활성화되더라도 트롬빈을 틀어주면 피부린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 혈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맞물려 가는 거죠. 간이 안 좋은데 왜 혈전이 생기지? 이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물질은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빨대 꼽는 애들도 만들어야 돼요. 예, 빨대 꼽는 애. 모기 같은 애들, 모기가 꼽았어 빨대를. 근데 피부린으로 적혈구하고 같이 여기 엉겨서 같이 붙으면 이 빨대도 같이 엉기거든요. 그럼 안 빠져. 그리고 피도 안 나와 굳어가지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으려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물질을 분비해야 됩니다. 그게 모기하고 우리 몸에 빨대 꼽는 애들이 주로 모기하고 거머리 뭐 이런 애들 있죠. 히루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꼽을 때 히루딘을 같이 계속 뿜어줘요. 그러면 이 히루딘이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빼면 히루딘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응고돼서 메꿔지겠죠. 근데 모기는 히루딘만 넣어주면 되는데 다른 거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를 간지럽게 하지만 거머리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간지럽지는 않고 심지어 얘는 모기보다 더 살을 많이 찢거든요. 피를 쫙쫙 빨아줘요. 근데 아프지가 않아. 진통물질을 같이 분비해줍니다. 친절한 아니죠. 진통제를 분비해서 피를 빠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몸무게의 몇 배가 될 때까지 빨 수 있죠. 요만한 애가 요만큼 커질 수 있어요. 피 빨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의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의료용으로.
그래서 피를 빼고 싶을 때 거머리를 붙여놓으면 기계로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아프지도 않고 진통제를 알아서 놔주니까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거머리 같은 거 키워가지고 피멍 같은 거 들 때 거머리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열심히 포식하면 피멍이 사라지는. 예. 그래서 남자애들 운동 좋아하고 특히 뭐 농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손 자주 삐잖아요. 집에 거머리 한 두어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번씩 손에 올려놓으시면 피멍이 사라질 겁니다. 예. 그럼요. 우리 생태 다양성도 유지하고 내 피멍도 빼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과정을 알면 또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피가 굳네? 그러면 이 과정에 어디를 틀면 피가 안 굳겠네? 또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수혈하고 나서 피가 굳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혈하면 피가 안 굳게 해야지. 그걸 이 과정 중에 어딘가를 차단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혈액응고 방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봐. 수혈하면 그 피 어떻게 보관하나? 냉장고에 보관해. 저온 보관이 왜 혈액응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물질대사? 이거 다 효소 반응이죠? 효소 반응은 온도가 내려가면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무조건 유리하지. 반응이 잘 안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아까 혈소판이 콜라겐과 만나거나 대기에 노출된 공기와 만나면 터진다 그랬어. 공기가 못 만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진공 포장하죠. 진공팩에 넣어서. 세 번째, 원시적이지만 못 막았어. 피부린이 생겼네? 그럼 피부린을 제거해주면 돼. 어떻게? 유리막대로 저어주면 됩니다. 유리막대로 이렇게. 유리막대로 저어주면 피부린을 제거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되나? 싶으면 누군가가 다치면 피가 흐를 때 미안하지만 잠깐 받아보세요. 그 피를. 어차피 흐르는 피니까 잠깐만 하면서 피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런 걸로 이렇게 슬슬 휘저으면은 여기 약간 투명한 실 같은 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좀 많이 흘려야겠죠? 피 많이 흘릴 때 앰뷸런스 올 때까지 잠깐 미안하면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네, 어차피 흘리는 피니까요. 우리 이제 어차피 나오는 피 공공재로 같이 쓰면 좋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칼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반응에 칼슘이 굉장히 주요하게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칼슘을 제거해주면 혈액응고가 안 됩니다. 근데 칼슘을 어떻게 제거해주냐? 옥살산 나트륨이나 시트르산 나트륨을 넣어주면 되는데 왜 이걸 넣어주면 칼슘이 없어지지? 화학에서 반응성 보면 이온의 반응성 보면 기억납니까? 예.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외워가지고 수서 있고 뭐 이렇게 또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칼슘이 반응성이 높지? 근데 옥사산 나트륨이야. 나트륨보다 얘가 반응성이 높아. 그러면 넣어주면 어떻게 돼? 옥사산 칼슘이 되면서 나트륨이 빠지죠. 즉 혈액 안에 떠다니는 칼슘을 악착같이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집어넣으면 혈액응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포장팩 안에 이걸 넣어서 피를 거기다 받으면 응고가 안 일어나죠.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정말 뭐 안 일어나겠죠. 여러 개를 섞었으면. 자, 그럼 혈액의 액체 성분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 이미 다 했어요. 물이 태반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어디 갔어? 프로트롬빈, 피브리노젠 이거 다 어디 들어있을 거냐면 여기 들어있겠죠. 이것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소화시킨 모든 양분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피 안으로 오잖아. 결국 흡수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모이는 게 피잖아요. 양분들이 있을 거고. 피는 완전 식품이죠.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양분 다 여기 있습니다. 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고양분 식품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알부민이라는 이런 물질도 간에서 만들어서 많이 갖고 있고 무기염류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체도 물에 녹아서 여기서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혈장과 혈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피 담아놓고 굳지 않게 한 다음에 원심분리시키면 밑에는 혈구, 위에는 혈장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피를 굳지 않게 한 상태에서 원심 분리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놔두면 밑에 딱지가 생기고 위에 액체 성분이 생기는 형태로 갈라집니다. 이건 이름이 좀 달라. 얘랑 성분이 달라서. 요거는 혈청이 되고 이거는 굳지 않게 한 거고 이거는 굳게 그냥 놔둔 거야. 밑에가 혈병이 됩니다. 피딱지. 혈청과 혈장의 차이는 뭘까요? 다 똑같았다는 거. 근데 뭐만 틀려? 지금 무슨 일만 일어났냐면 응고 일어났고 응고 전이야. 그럼 뭐만 다르겠어? 요거. 여기는 피브리노젠이 있고 여기는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뀌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요 안에서는 피브리노젠이 없고. 요 차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세트를 잘 기억해야 돼. 혈장 밑에 혈구야. 혈장 밑에 혈병이 아니고 혈청 밑에 혈구가 아니고 혈병입니다. 요거 세트를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구. 요 장구가 여기 또 단어가 되잖아요. 네, 혈장, 혈구 요 세트. 혈청, 혈병 세트.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피가 굳고 굳지 않고의 차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